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또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제 주가가 좀 눌리기 시작해서 중반까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한 2%대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공매도 금지 소식과 함께,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증시가 거의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8%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만에 반납을 하면서 좀 이제 공매도 이 금지가 효과가 끝난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이틀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100억을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8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 주범은 기관 투자자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2,3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1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500선 회복하고 또 하루 만에 이렇게 2,400 중반으로 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크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사실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등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21선 위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이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매도 금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연일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상환이 나오던 혹은 증시에 대한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증시에 대한 그런 끝없는 하락이 좀 멈추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크게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물량이 또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일 매수를 하던 이 금융 투자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주가를 눌러주니까 땡큐죠. 공매도 상환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대로 그대로 주가가 눌러지고 외국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가 크게 없었는데요. 공매도 상환하자마자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끝없는 하락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고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많이 매수를 해서 그런지 오늘 일부분 한 2,200억 정도, 2,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이 또 이제 금융 투자에서 나왔고요. 금융 투자는 뭐 어제도 코스닥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가 일단 코스닥이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조금 반등을 했었고요. 니케이는 1.3%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1원 정도 올라서 1311원이고요. 1300원이 깨지고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 이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1300원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받치는 척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진행되는 것은 좋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 미국 증시가 0.2%, 0.7%, 아니 0.07%, 요 정도 수준으로 뭐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추가적으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크게 지금은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공매도 금지와 함께 그다음에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크게 지금은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도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 그 금리 인상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채권도 이제 조금 덜 발행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불안정함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뭐 사실 지금 사도 되고요. 내가 좀 오래 지켜보겠다 싶은 사람들은 좀 더 보고 네, 투자를 해도 되고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브로드하게 그죠? 넓게 넓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금은 전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이슈도 많고 그런 이슈들을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를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무게를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네, 국제유가가 지금 79달러,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두 달 만인가요? 네, 이렇게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3.1%대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네, 어제와 거의 유사하고요. 잠깐 이제 반등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좀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를 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4.5%를 저점으로 지금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 11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외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상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적절하게 합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차분히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20원 하락해서 2.8% 하락했고요. 14,5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움직임은 네, 코스피의 움직임과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인 종목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린 적이 사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냥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확하게 증시가 반등할 때 반등하고 증시가 내릴 때 내리는 네, 그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어제 오른 거 뭐 절반 정도 반납해서 뭐 또 크게 뭐 공매도가 많이 상환된 것이 아니지 않냐. 혹은 또 그대로 다 내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뭐 상환되기는 했겠지만 오늘도 네, 전체적인 코스피 이 지수가 떨어졌고요. 특히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스피 투자 수급이 기관 투자자 매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매도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17,000주 뭐 약하게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17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 투시는 크게 변화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가 15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 금지 이후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10만 주 이상씩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제 33만 주 매도를 하면서 금융 투자도 17만 주 매도를 하면서 네, 오늘 이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이제 쏟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그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맞춰서 또 이 투자 수급이 대폭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1선 위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코스피 차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 그대로 뭐 음봉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더 떨어져서 21선을 찍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뭐 크게 하루하루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뭐 염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소식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뭐 오늘 420원이 떨어졌네, 내일은 더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내일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 쌍바닥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뭐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을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승 시기가 사실 하반기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증시에 대한 흐름, 네, 그런 이제 압박감들이 크게 나오면서 좀 이제 아직까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다 같이 좀 반전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증시가 흐름이 개선되면 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분명히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11월 3일자로 1348만 주로 전날보다 한 50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1거래가 41만 주였고요. 네, 전체 거래량도 많았고 공매도 잔고도 50만 주 정도 늘어나면서 네, 공매도 잔고를 꾸역꾸역 이제 저번 주 금요일까지 높여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지 않았다면 더 높아졌을지 아니면 요즘 해서 상환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공매도 금지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공매도를 늘렸던 모습인데요. 11월 6일자부터는 지금 이제 공매도 1거래가 1000주죠, 거의. 그래서 아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잔고가 이제 상환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어제 상환이 꽤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제 옵션 만기 9일부터 해서 좀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그죠? 보통 이제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런 공매도가 상환되거나 늘어나거나를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늘어나는 거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상환되는 시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상환되는 시기가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이제 상환이 되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도 신한증권 매도가 1위였고요. 사실 뭐 수량으로 따지면 신한증권은 매수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오늘 공매도를 활용한 그런 창구가 눈에 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 금융투자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제 이 매수세는 신한증권, 모간서울로 나왔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요. 메릴린치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주요 공매도 세력들이 어제 매수를 진행한 것 같고요. 어제 오히려 이렇게 매도로 진행됐던 것은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의 창구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 매도 외에는 사실 크게 많은 물량은 없었고요. 금융투자 외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언제까지 또 저렇게 매도를 할 것인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매도 비율은 1% 안쪽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대차 잔고가 지금 이제 270만 주 늘어나면서 상환은 76만 주 되었고요. 3,100만 주까지 대차 잔고로 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은 11월 7일자로 오늘 이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매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이틀 전 이 데이터가 나오지만 동일한 날짜로 집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도 그때 이제 공매도 확 늘어날 때 늘어났던 대차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0만 주가 오늘 늘어났구나, 오늘 이제부터 더 내리겠구나가 아니고 이제 이 늘어났던 것이 저번 주 금요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틀 뒤에 나오는 것이 현재 대차 잔고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까지 금요일까지 대차 잔고로 늘리면서 공매도를 채워놨는데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갑자기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면서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움직임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간서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상환이 옵션 만기 전 후로 해서 좀 이제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 2만 1000주에서 14만 주 매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딱 10회짜리까지 깔끔하게 맞춰가지고 기계적으로 던진 것처럼 좀 보여지네요. 일단은 12.79%로 비율은 조금 낮췄습니다. 지금 공매도는 금지가 되었고 이 외국인 투자자가 쌓아놨던 저 1,300만 주의 공매도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7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그 7개월 동안 증시가 마냥 계속 좋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7월 정도면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이 몇 월이죠? 우리나라 총선은 이제 끝났을 거고 미국의 대선까지 이제 끝난다면 그런 변수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증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그때까지 이제 버틸 것인가, 혹은 그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싼 값에 상환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때려주면 그렇게 이제 주가는 떨어뜨려주고 우리는 아래에서 받아 먹겠다, 이런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싸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가 내려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렇게 청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량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동업계 투자자들에게 내가 일부분 이제 그런 금액을 줄게, 지금 주가를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공매도는 확실히 지금 멈추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환은 시작되지 않고 있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3,000원, 14,000원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세 전환,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흐름이 상승 반전이 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상환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슈들이 이제 현실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해드릴 소식 가져와 봤고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수력 기술을 국산화로 하겠다. 그래서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수력 산업 학술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좀 다각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외산 기술보다도 국산화 기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스터빈을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화를 시켰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어서 수력발전 기자재까지 국산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화천 수력 3호기 현대화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수력발전 기술의 국산화에 돌입한다라는 방침이고요. 10차 전력 수급 기복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36년까지 양수 B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6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추가 건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 주기기, 보조기기 등 기자재 국산화를 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요. 건설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력 산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내 시장에서 수력 발전 산업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터빈 기술이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터빈의 그런 터빈 구조라든지 원자력 발전의 기자재라든지 원조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력 기술도 마찬가지로 주기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물을 떨어뜨려서 그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리는 원리죠. 그래서 이 수력 발전에도 터빈이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 이제 기자재가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한 이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해외 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저런 노후화된 그런 수력 발전에 대한 교체, 그다음에 신규 수력 발전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검토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도 두산 바켓에 대한 의존이 여전하다. 그래서 수주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도 그 관련 소식이 캐스크 최근에 이제 진입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두산 에너빌리티가 8메가와트급 터빈을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에너지공사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102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그 해상풍력 단지는 사업 이제 확정이 아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사업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그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기존 30메가와트에서 좀 이제 102메가와트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 좀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다 넘어간다면 2024년에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그런 기자재 시나리오 3, 4, 5기에 대한 주기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고 앞으로 있을 뭐 그런 소형 모듈 원자로 7천억, 복합 화력 7천억, 대형 가스터빈 재생에너지 5천억 뭐 이런 수준의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해상풍력 단지가 많아질수록 장기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서비스 개념의 그런 수주가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확보된 고정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시간을 더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 발전소와 SMR 초도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NH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가 또 있었고요. 체코의 우선 협상자 선정, 여기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1.5조 원까지 수주가 가능하고 폴란드와 보험 계약을 하면 3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SMR 프로젝트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았을 때 이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퐁트누프 원전을 준비하고 있고 건설에 대한 그런 원칙적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기후환경부에서 한 11월 정도에 승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부지 선정, 환경평가, 건설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차례대로 신청되어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네, 관련 인허가는 내년 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본계약도 내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는 먼저 이제 그런 이 계약을 확실시하고 미국이 수주를 했다라고 확실시한 다음에 이런 평가를 뒤쪽에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본계약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런 거의 단독 협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건에 대해서는 사실 수주를 하지 않았다, 아직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민간으로 진행되는 원전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허가들이 다 나버리면 이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하는 이 수주사에 나머지 추가 원자로 세기를 건설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외에 추가 SMR 선지 원자로 개발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3세대 플러스 그 다음에 4세대 SMR 관련 중장기 계획을 구현할 전망이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가 아니더라도 그 기업 두 개 말고도 다른 기업과의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었고요.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을 한다.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폴란드가 정부 차원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건설 준비를 이제 해 나갈 텐데요. 그 과연 주기기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기다려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도 좀 그런 소식이 나왔으면 하고요.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3달러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비용이 예상보다 50% 넘게 증가해서 표류하는 뭐 차세대 원전 SMR이라는 SMR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아직 구매자를 다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다.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를 자주 변경하고 네, SMR이 지금 효용성이 사실 없는데 너무 부풀려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발전 비용이 떨어진 이 에너지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상풍력단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발전 비용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높아진 것이 사실 그래서 건설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발전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라는 것은 사실 SMR이 평소 처음부터 효용성이 없었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 단가가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모두 다 받는 상황 속에 SMR이 발전 단가가 50% 이상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대형 원전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용량이 이 77메가와트급이거든요. 77메가와트급을 6기를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원래 이제 대형 원전이 1400메가와트죠. 그래서 사실 열 효율적 면에서는 1400메가와트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SMR이 계속해서 차세대 이 원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형화죠. 네. 소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네,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SMR보다 더 나가서 초소형 SMR을 가게 되면 이동식으로 네, 원자로를 이동시키면서 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MR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 과도기에 해당되고요.
요게 이제 지금 발전 단가 비용을 따져서 지금 당장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SMR 시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국가들도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R&D가 효용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다못해 지금 노르웨이 정부도 지금 이제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상가요. 정부의 SMR 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석유에너지부에 이렇게 이 지역에 SMR 건설 계획 검토 요청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북쪽이죠. 그 다음에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는 이제 동유럽. 그 다음에 뭐 헝가리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요.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내륙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지금 원자력 발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탈원전에서 이제 이 원전 수명 연장을 했고요. 독일은 뭐 여전히 탈원전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이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는 원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많이 높은 국가고요. 이탈리아도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이제 원전 검토를 하다 보니 EU 내에서도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혜택을 이 세제 혜택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EU 텍소노미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SMR과 원자력 발전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다각화하는 입장이고요. 어느 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다른 에너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도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과제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인재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그런 예를 많이 듣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폭발 사고는 쓰나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지진이 사실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할 만한 그런 지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제 가능성을 뭐 따져야겠죠. 정말 이제 한 번 일어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사고에도 사실 그 내진 설계에 의해서 지진을 버텼지만 그 뒤에 이제 몰려오는 이 쓰나미, 그죠? 그 물에 의해서 변압기가 물에 잠겨서 전기가 이제 끊겨버리면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펌프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중, 3중 예비 전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후쿠시마 이 배선이죠. 전선 쪽도 사실 그런 쓰나미를 예상해서 높이 지었어야 하는데요. 저지대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에 잠겨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경험을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 사고가 일어나서 이 에너지원을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 다른 대안이 정말 이제 효율적이고 값싼 에너지원이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큰 비중의 에너지원, 그 다음에 현재 다른 에너지원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는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2중, 3중으로 네, 그런 예비 대안을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샜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에너지 전환 속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을 할까, 원자력 발전을 할까, SMR을 할까, 가스터빈을 할까. 그런 와중에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가능하고 수력 발전까지 저렇게 노후화된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라고 하니 시간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에너지 기자재, 플랜트에 대한 기자재가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우리가 보던 그 평소 가격이 조만간 찾아올 거고요. 네, 내년에는 좀 이제 상승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